마두로를 내가 태웠습니다.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몰아. 미국 정부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용기 다쏘 펠컨 992X를 전격 압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제재 위반 혐의로 이 베네수엘라판 에어포스원을 플로리다로 즉각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마두로의 전용기를 압류했다는 그 뉴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전용기를 빼앗기고 도간에 든 쥐가 된 마두로. 그 직후 남미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산 싹 다 갖다 버려. 마두로 체포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이 시간. 베네수엘라가 미국도 뚫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했던 8조 원짜리 중국산 최첨단 방공망이 순식간에 전멸했습니다. 미국의 전자전기도 폭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스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다름 아닌 우리 브라질 대통령궁 플라날토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친중 노선을 걸으며 중국 무기에 국방을 올인했던 브라질이 극비리에 한국을 향해 구조신호 SOS를 타전한 겁니다. 그 혼란의 폭풍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0년 전의 낡은 항해 일지가 발견됩니다. 1980년대 대서양의 거친 파도 속에서 시작된 한국과 브라질의 피 섞인 인연. 강대국들은 우리를 시장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남미의 하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미 CIA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72시간의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한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브라질 국가 1급 기밀에 해당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군복을 벗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고요?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여러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40년 군 생활 중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 들고 있던 에스프레소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으니까요. 그 날카로운 파열음만이 죽어버린 상황실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이곳은 브라질리아 지하 50m 국방부 통합작전 통제실입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3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내부는 식은 땀 냄새와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 그리고 과부하 걸린 서버의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로베르토 다 실바, 브라질 공군 참모차장이자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제 눈앞에는 가로 20m의 초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그 화면은 브라질 북부 국경, 아마존 밀림 상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신 장교가 헤드셋을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령관님, 레이더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메인 서버 응답 없음. 백업 서버도 다운됐습니다. 다급한 통신 장교의 비명과 함께 스크린이 붉은색 경고등으로 뒤덮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접근한다는 경보가 울린 지 딱 1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아니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기도 잡는다며 호언장담했던 최신형 방공 시스템 HQ-9B 포대 12개가 동시에 먹통이 된 것입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마치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렸고 12조 원을 들여 아마존 정글 곳곳에 설치한 미사일 발사대들은 발사 버튼조차 눌러보지 못한 채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상황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젠장, 중국 기술진 연결해. 한라인 당장 돌려. 하지만 통신 장교는 울먹이며 절망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중국 측 서버에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인데 우리가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적의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자들의 배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눈과 귀를 중국에게 맡긴 대가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눈먼 장님이 되는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의 맹주입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생산하는 엠브라에르를 보유한 기술 강국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가성비라는 달콤한 독사과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비싼 무기 대신 반값의 기술 이전까지 약속한 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밤 국가 안보의 파산 선고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통령궁의 호출을 받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2차 대전 당시 브라질 원정군 소속으로 이탈리아 전선에서 싸우셨던 참전용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베르토, 군인의 무기는 빌려 쓰는 게 아니다. 내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라.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싼 값에 눈이 멀어 조국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을 열기 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광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집무실 창가에는 룰라 대통령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가 넘치도록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베르토 장군, 보고는 받았네. 국경 방어망이 뚫리는데 얼마나 걸렸나?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12분입니다, 각하. 적기가 실제로 넘어왔다면 브라질리아까지 폭격당하는데 이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메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각하, 중국 대사관의 류젠차오 대사와 중국 국방공사 남미 총괄 장 웨이 이사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접견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 웨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군 수뇌부에게 형님, 동생하며 최고급 마오타이주를 선물하던 그 능글맞은 로비스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왔다는 건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장 웨이 이사는 최고급 이탈리아 양복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국가 비상사태에 빠진 우리와는 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장 웨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특유의 비릿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기계다 보니 가끔 오작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작동? 국경 방어망 12개가 동시에 꺼졌소. 이건 오작동이 아니라 결함이야. 당장 원인 규명하고 보상하시오. 그러자 장 웨이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갑의 태도였습니다. 로베르토 장군, 말 조심하세요. 결함이라니요? 그건 브라질 군의 운용 미숙입니다. 그리고 굳이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HQ9B 시스템 긴급 정상화 및 업그레이드 계약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금액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50억 달러? 미쳤소? 이건 우리가 처음 도입할 때 낸 돈의 절반이잖소. 고장 난 걸 고쳐달라는데. 돈을, 그것도 50억 달러를 내라고. 제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 웨이는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소프트웨어가 9버전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50억 달러 내고 프리미엄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번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아, 싫으시면 관두시고요. 어차피 브라질한테 지금 당장 무기 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프랑스? 걔네들이 기술 이전해줍니까? 가격은 맞출 수 있고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우리의 약점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마존 보호라는 명분으로 첨단 무기 판매를 꺼렸고 유럽의 무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제재 대상이었죠. 중국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장 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입금 안 되면 유지보수 인력 500명 전원 철수시키겠습니다. 그럼 브라질 하늘은 진짜로 뚫리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호객님. 아니 고객님. 그가 나간 뒤 접견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굴욕감이었습니다. 주권 국가의 국방 차관으로서, 아니 한 명의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대통령이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장군, 대안이 있나?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보국장 페드로가 헐레벌떡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까카, 장군님, 믿을 수 없는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어젯밤, 그 사고 당시 아마존 상공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레이더 신호가 있습니다. 정보국장이 내민 태블릿 PC에는 위성사진 한 장과 복잡한 주파수 파형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인 불명의 전파 교란으로 중국산 레이더가 모조리 먹통이 되었을 때 유령처럼 상공을 비행하며 지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유히 사라진 기체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미군기인가 F-35? 정보국장은 고개를 저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미군 식별 코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의 전자전 대응 능력이 기가 막힙니다. 교란 전파가 들어오자마자 0.1초 만에 주파수를 바꿔가며 회피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비행기야? 제 다급한 질문에 정보국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항적을 추적해보니 안데스 산맥을 넘어 페루 쪽으로 사라졌는데 최근 페루가 도입 협상 중인 기종 테스트 비행 같습니다. 기체명은 KF-21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입니다. 코리아? 대한민국? 순간 멍해졌습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전투기를? 그것도 중국의 최신 레이더도 견디지 못한 전자전 상황에서 살아남는 괴물을 만든다고.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의 자존심인 엠브라에르도 아직 만들지 못한 초음속 스텔스급 전투기를 그 작은 동양의 나라가 만들었다는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즉시 극비리의 브라질 주재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은밀하게 KF-21 기술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 3시간 후 브라질리아 외곽의 한 안전 가옥 세이프하우스.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의 남미 총괄 본부장 강철수 이사였습니다. 보통 무기상들은 화려한 언변과 명품으로 치장하지만 강 이사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어붙였으며 무엇보다 그의 손. 악수를 하는데 느껴지는 그 거친 굳은 살. 그건 펜대를 굴리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밥 먹는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를 노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이사.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소. 당신네 KF-21 엔진은 미국산이라면서 미국이 수출 승인 안 해주면 고철 덩어리 되는 거 아니오? 제 공격적인 질문에도 강 이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낡은 가죽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엔진 맞습니다. 미국 지휘사 엔진 씁니다. 하지만 현대 공중전의 핵심은 심장이 아니라 눈과 뇌입니다. 바로 AESA 레이더와 전자전 통합 장비죠. 그리고 이건 강 이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낡은 노트북의 엔터키를 힘껏 눌렀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벽면 스크린에 복잡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구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믿지 않으실 테니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브라질이 도입한 중국산 HQ-9B의 탐지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은 우리 KF-21에 탑재된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군님, HQ-9B가 왜 미군 전자전기 그라울러의 재민 공격의 먹통이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형 갈륨 비소 소자의 한계 때문입니다. 미군이 고출력 노이즈를 쏘자 중국산 레이더 소자들은 열을 견디지 못하고 신호 처리를 멈춰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눈에 강한 빛을 비추니 눈이 멀어버린 꼴이죠. 그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 속 왼쪽 화면이 붉게 전멸하며 SYSTEMDOWN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토해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벌어졌던 악몽의 재현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레이더는 뭐가 다르다는 거요? 미군의 전파 방해는 세계 최고 수준이요. 그걸 버틸 수 있단 말이요? 제 질문에 강 이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흘려버립니다. 보십시오. 그가 다시 화면을 가리키자 오른쪽 KF-21의 레이더 화면은 노이즈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목표물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두 번째로 양산에 성공한 질화갈륨 기반 AESA 레이더입니다. 기존 소자보다 열의 5배 강하고 신호 증폭 효율은 10배가 넘습니다. 미군이 재밍 전파를 쏘면 우리 레이더는 1초에 1000번 이상 주파수를 바꾸는 광대역 주파수 도약 프리퀀시 하핑 기술로 교란을 피해갑니다. 주파수 도약?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기술인 줄 알았는데. 그러자 강 이사가 화면을 전환하며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DRFM 디지털 고주파 기억장치 기술입니다. 화면 속에서 KF-21을 향해 적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갑자기 엉뚱한 허공으로 방향을 틀어 폭발했습니다. 적의 레이더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똑같은 신호를 0.001초 늦게 반사해 줍니다. 그러면 적 미사일은 KF-21이 적이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 허상을 보고 날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유령 만들기 GHOSTING라고 부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뇌를 속이고 눈을 멀게 하는 완벽한 전자전 병기였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한국은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차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 이사는 뜨거워진 눈시울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중국은 껍데기를 벗겨서 만들었지만 우리는 뼈대부터 직접 설계했습니다. 2015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10년 동안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도 코드를 놓지 않았던 그 집념이 바로 이 괴물을 만든 겁니다. 그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견제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반문했습니다. 기술은 인정하오. 하지만 브라질은 지금 미국과 관계가 껄끄럽소. 만약 미국 의회가 한국 전투기의 브라질 수출을 막으면 당신들이 미국을 이길 수 있소? 강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카니발 전략이 있습니다. 카니발 전략? 그게 뭡니까? 제 물음에 강 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장군님, 미국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핵폭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지역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강 이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미국 지도였습니다. 곳곳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 한국의 대기업들 LG, SK, 삼성, 현대가 미국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전기차 공장의 위치였습니다. 강 이사가 지도 위의 점들을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만 수백조 원입니다. 고용하는 미국인만 수만 명입니다. 만약 미 국무부가 한국의 브라질 방산 수출을 막는다면 저희는 미국 내 투자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울 겁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비즈니스를 막으면 우리도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없다고 의회를 압박할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외교 정책까지 흔들 수 있는 정교한 그랜드 바겐을 설계해 온 것입니다. 중국은 돈 안 내면 끊겠다고 협박했지만 한국은 함께 살 길을 뚫자며 구체적인 해법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을 뱉으며 물었습니다. 대단하군. 하지만 강 이사, 나는 아직도 의문이요.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브라질 시장이 탐나는 건 알겠지만 미국과 척을 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돕는 진짜 이유가 뭐요? 제 질문에 강 이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질리아의 밤하늘에는 남십 자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사실 제가 브라질에 온 건 무기를 팔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입니다. 시계 바늘을 4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82년 5월 14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남대서양. 당시 28살의 브라질 공군 대위였던 제 아버지 안토니오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해상 초계 임무 중 엔진 결함으로 추락한 아버지는 차가운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공포에 떨게 한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당시 남대서양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포클랜드 전쟁으로 인해 죽음의 바다로 불렸습니다. 민간 상선들은 미사일 오폭을 피하기 위해 해당 항로를 모두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브라질 공군. 아무도 없나? 제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거친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집채만 한 파도를 뚫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군함도 대형 여객선도 아니었습니다. 녹슬고 투박한 300톤급의 작은 한국 원양어선 남해호였습니다. 강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는 그 배의 선장이셨습니다. 전쟁 구역이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선원들의 만류가 거셌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영국 군함의 오인을 받아 격침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 이사의 아버지는 조타실에서 고함을 치셨다고 합니다. 야, 이 자식들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국적이 무슨 상관이야. 전쟁이고 나발이고 내 배에 탄 이상 무조건 살린다. 조명탄 쏘고 뱃머리 돌려. 그 폭풍우 속에서 한국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밧줄을 던졌습니다. 파도에 배가 뒤집힐 뻔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아버지가 갑판 위로 끌어올려졌을 때 아버지는 저체온증으로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입고 계시던 털옷을 벗어 장군님 아버님께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김칫국을 끓여서 숟가락으로 직접 먹여주셨다고 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투박한 손짓으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하며 등을 두들겨 주셨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가 브라질 산투스 항구에 내리던 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이름이 박힌 공군 조종사 헬멧을 선물로 주셨고 한국인 선장은 자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아버지의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강 이사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평생 그날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낡은 헬멧을 꺼내 닦으시며 말씀하셨죠. 철수야, 명심해라.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게 진짜 남자다. 말을 마친 강 이사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유리에 금이 간 낡은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 아버지가 한국인 선장에게 받았던, 그리고 제가 어린 적 아버지의 서랍에서 몰래 꺼내보며 신기했던 바로 그 시계와 같은 거였습니다. 아!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국경과 인종, 전쟁의 공포마저 뛰어넘은 휴머니즘의 증표였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돈줄로 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뒷마당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0년 전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걸고 제 아버지를 구했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장의 아들이 지금 위기에 빠진 브라질을 구하기 위해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강 이사의 두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강 이사. 아니, 강 형제.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우리는 당신들을 의심했어. 당신들은 40년 전부터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 순간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브리핑룸.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국 국방공사 장 웨이 이사는 맨 앞줄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이 결국 굴복하고 50억 달러를 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저는 준비된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여러분, 오늘 브라질 정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 웨이가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저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는 가성비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안보를 남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 우리의 방패는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동맹이라 믿었던 자들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장 웨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브라질 국방부는 중국 국방공사와의 모든 계약을 전면 파기합니다. 그리고 즉시 중국 기술진의 추방을 명령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당황한 장 웨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장군. 미쳤어. 그럼 대안이 있어? 브라질 하늘을 텅 비워둘 셈이야? 저는 그를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아니, 대안이 아니라 정답을 찾았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가 나란히 떴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엔진음과 함께 KF-21과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수송기 C-392편대 비행을 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K방산과 손을 잡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 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을 우리에게 100% 이전하고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세워 우리와 함께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대국은 우리를 하청업체로 부리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 웨이는 미국이 허락할 리 없다.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바로 그 시각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움직인 카니발 전략이 워싱턴을 강타했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국무부를 압박했고 결국 미 국무부는 이례적인 속도로 한국산 전투기의 브라질 수출과 기술 협력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뚝심과 브라질의 결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로 빠져나오던 제 앞을 장 웨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항상 유지하던 그 가식적인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장군, 실수하는 겁니다. 한국, 걔네들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당신들은 다시 우리를 찾게 될 거야. 그때는 5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를 내야 할 겁니다. 내 장담하지.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 웨이 이사. 당신이 틀렸소. 뭐가 틀려? 우리가 당신들을 다시 찾을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였습니다. 장 웨이의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끊이지 않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뭐? 본사? 부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장 웨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잡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장 귀국해.
남미 시장을 통째로 한국에 갖다 바쳐? 내 놈이 책임져. 짐 쌀 필요도 없다. 당장 공항으로 튀어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 외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중국 본사는 냉정했습니다. 남미 시장 상실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것입니다. 10년간 브라질을 쥐락펴락했던 거물 로비스트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돈줄로만 봤지.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봤소. 당신이 진 건 한국 때문이 아니오. 바로 당신의 그 오만함 때문이지.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가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패자에 대한 조롱은 필요 없었습니다. 승자의 침묵이 가장 큰 형벌이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아마존 마나우스 공군 기지 활주로에 서 있습니다. 습한 정글의 바람을 가르며 날렵한 기체들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지대공 미사일 천궁2 포대가 정글 곳곳에 배치되었고 하늘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브라질 공군 마크를 달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1번기 조종석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는 파일럿이 보입니까? 제 딸 이사벨라 대위입니다. 할아버지를 구했던 한국인 선장의 아들이 만든 전투기를 이제 그 구조된 조종사의 손녀가 몰고 브라질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남미 12개국에서 한국 무기 구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도 거만한 중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의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대국은 고객을 원하지만 대한민국은 친구를 원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 지구 반대편 남미가 대한민국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밤 브라질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동해 물과백 두산이었습니다. 가슴 뜨거운 대한민국의 승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